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가졌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다음 주 검찰 출석 가능성을 열어둔 이재명 대표는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연말연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한을 명백한 적이라고 하고 핵탄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올해 남북 관계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PCR 검사가 의무화됐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선 단기 비자 발급도 일시적으로 중단했고 오늘 5일부터는 출발 전 음성 확인서도 의무화됩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새해 첫 출근인일 오늘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가 전장현 관계자들의 지하철 탑승을 막으면서 양측의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여야가 새해 첫 출근일부터 지역 민심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주요 지지 기반인 대구에서 TK 지역 신년 교례를 진행하고 민주당도 경남 지역 민심 투어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각계 인사들과 신년 인사회를 갖고 노동과 교육, 연금 3대 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핵 대응과 관련해 미국의 핵 전력을 한미 공동으로 기획하고 연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이 해를 넘긴 우크라이나에서는 새해 첫날부터 러시아의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자폭 드론과 미사일까지 동원한 공습에 우크라이나에서는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2023년 새해 첫 출근 날인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6도까지 떨어졌고 철원은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찬바람까지 불어 낮에도 영하에 머무는 추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네, 2023년 새해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오늘 YTN은 새해를 맞이한 전통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많은 상인분들 새해 기대감도 있었지만 계속되는 고물가 여파에 대한 우려를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20일쯤 뒤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명절 대목에 오히려 소비자들의 지갑이 다칠까 봐 걱정들 하고 계셨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상도동에 있는 성대 전통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과일과 육류 가격 전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무엇을 파는 가게로 향했습니까? 네, 이곳은 양파나 마늘 등을 파는 채소 가게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선 양파 1kg을 2,000원에 판매했는데요. 지금은 똑같이 2,000원에 파는 양을 900g으로 줄였습니다. 물가 상승폭만큼 가격을 올렸다간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판매량을 조절한 겁니다. 예년보다 이른 설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시금치 1kg 평균 소매 가격은 7,443원으로 한 달 전보다 3.3% 올랐습니다. 배추 한 포기 가격도 3,011원으로 한 달 새 4.5% 상승했습니다. 또 생강 1kg은 12,677원으로 9.6% 올랐고 파프리카는 200g에 1,663원으로 무려 17% 넘게 치솟았습니다. 닭이나 오리 가격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국내 축산물 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30일 기준 닭고기 1kg당 가격은 5,602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4% 넘게 올랐고 오리는 15,600원으로 9% 넘게 상승했습니다. 상인들은 이처럼 오른 가격 탓에 예전보다 찾는 손님이 줄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해는 11월쯤에는 1.2kg 기준으로 6,500원에서 7,000원 했는데 지금은 7,500원에서 8,000원 정도 하고요. 기존에 드시는 분들도 드시는 횟수가 줄고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같은 물가 상승률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불안이 여전한 데다 새해엔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거란 점입니다.
정부는 물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이번 주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대 전통시장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 피해로 가동 중단 사태를 맞았던 포항제철이 다시 힘차게 쇳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던 비관적 전망을 깨고 100일 남짓한 시간에 복구를 대부분 마쳤는데요.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포항제철 작업 현장에 이윤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용광로가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녹은 철광석이 쇳물로 흘러나옵니다. 1500도 가까운 온도에 불똥이 사방으로 튀어오르지만 아랑곳 없이 작업을 이어갑니다. 포항제철소 제2고로에서 새해 힘찬 새 출발을 알리는 쇳물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해 태풍 흰남노 피해로 설립 이후 49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의도 3배 면적의 공장 전체가 물에 잠겨 1년 안에 복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많았습니다. 흰남노로 인해서 고로가 처음으로 160시간 이상 장시간 세운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때 복구 작업이 상당히 힘들었는데 직원들이 열심으로 다 이 일들을 이뤄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직원이 밤낮 없이 복구에 매달린 끝에 100일 정도 만에 대부분 설비를 복구했습니다. 기적처럼 위기를 넘긴 포스코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니다. 2023년도에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저 뒤에 보이는 뜨거운 샘물처럼 더 열정적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을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은 상황. 어려움을 딛고 다시 쇳물을 생산하는 이 용광로처럼 우리 경제도 올해 다시 힘차게 뛰어오르기를 기대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새해 첫날 신년 담화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신년 인사회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장을 포함한 5부 요인과 각 정당 지도자,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공동 연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신년 인사회가 시작이 됐죠. 지금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신년 인사회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었는데요.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포함한 5부 요인과 국민의힘 정의당 지도부, 또 국무위원들까지 20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은 모든 정당 지도부를 다 초청했지만 민주당만 응하지 않은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로 통보만 한 형식적 초대였다며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 기반을 더욱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는 말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폐단을 바로잡고 정상화의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이 명령한 것이라며 힘을 모아달라 당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됩니다. 위기는 도전의 의지와 혁신 역량을 통해 번영과 도약을 이끄는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많이 목격했습니다. 기득권 타파를 내세웠던 신년 담화와도 대동소이합니다. 앞서 새해 첫날인 어제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3대 개혁, 특히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면서 강성 귀족 노조와 타협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차별화돼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신년 기자회견을 건너뛴 윤석열 대통령. 조선일보와만 신년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오늘 공개가 됐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이 오늘 실렸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은 하지 않은 채 특정 언론사와만 단독 인터뷰를 진행한 점을 두고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과 관련해 미국의 핵 전력을 한미 공동으로 기획 연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선거가 치열해져 진영이 양극화됐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초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함께 일하는 내각이나 참모들이 일하는 데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둘러싼 이태원 참사 정무적 책임론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라며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마지막 주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서 4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븐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2,511명에게 설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0%로 일주일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0.6%포인트 올라 57.2%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월 이후 30%를 맴돌던 긍정평가는 2주 전 조사에서 40%선을 회복해 2주 연속 올랐는데 3주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2.6%포인트 올라 45.5%, 국민의힘은 1.8%포인트 하락해 39.2%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2023년) 첫 월요일 잘들 시작하셨습니까? 각국의 정상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먼저 올해 초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걸로 보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새해에 맞이할 여러 일을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과 함께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출근하는 모습을 SNS에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통합과 협치라는 주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또 올해가 훌륭한 해가 될 거라면서 그동안의 정책 성과를 공유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와 유럽 등이 반발하며 수정을 요청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주요 업적으로 내세웠습니다. 한편 3년임에 성공했지만 코로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진핑 주석. 시 주석의 신년사에는 고난, 그리고 어려움, 힘들다는 표현이 11번이나 등장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성장하겠다는 의지와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혼란을 함께 시사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시 주석은 현재 방역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고 여전히 애를 먹는 시기지만 끈질기게 노력하면 서광이 비칠 거란 말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를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1년 가까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죠. 두 나라의 정상은 신년사로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분 정도의 영상으로 신년사를 전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도덕적, 역사적 정당성은 러시아에 있다면서 침공의 명분을 강조하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신년사를 공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승리를 강조하면서 전쟁 승리는 모든 우크라이나인의 바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어로도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당신들의 지도자는 당신들의 뒤에 숨어 나라와 미래를 불태우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경제와 방역, 전쟁에 이르기까지 주제는 제각각이지만 각국 정상들은 뼈있는 신년사를 통해 마주한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여야는 각각 대구와 부산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일몰 법안 협상 등을 위한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두고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여야 일정 그리고 의미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먼저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전 대통령실이 주최하는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어 주요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TK 지역 신년 교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 당권 주자들도 대통령실 신년 인사회에 이어 대구 행사에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오는 3월 전당대회에서 당원의 40%가 밀집된 TK의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들의 발언 또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남 지역 민심 투어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부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찾아 양산 사저에서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1시간 반 넘게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전했고 이 대표도 이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 등은 어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기도 했는데요. 당 내부 결속을 위한 통합 행보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전직 대통령 3분을 찾아뵙는 건 연례 행사이자 민주당 뿌리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네, 1월 임시국회 연장에 대한 여야 신경전 오늘도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월 임시국회 개최 시점을 두고 여야는 새해 시작부터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를 곧바로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몰 법안 논의는 물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들어 쉼없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정부 여당이 국회를 하루라도 더 빨리 열어서 그래서 이런 것을 본회의에서 또 각 상임에서 다루자고 해야 될 형편에 무슨 방탄국회니 본인들이 제일 먼저 그런 의미부여를 하면서 일하지 않을 핑계를 공리를 이렇게 저렇게 찾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곧장 회기를 연장하는 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염두에 둔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체포가 가능하도록 비회기 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설 세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고 그 이전에 꼭 필요해서 한다 하더라도 기간을 짧게 하면 됩니다. 구속영장이나 이런 체포가 가능하도록 한 기간을 두어야만. 다만 국정조사 연장에 대해선 보고서 채택 시간이 필요하다며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모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5일부터는 음성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선 중환자가 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재유행이 거의 정점에 접어든 걸로 평가하면서 중환자도 접어들 걸로 전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강화된 조치를 보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입국은 거의 봉쇄되는 것 같네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로 검사하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한데요. 우선 탑승 전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에 주소 등을 입력한 뒤 항공사 확인을 거쳐야 하고 입국 후엔 전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 비자 외국인은 입국 뒤 곧바로 공항 검사센터에서 8만 원을 내고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진되면 7일간 수도권 인근에 마련된 격리시설에 수용되는데 비용도 본인 부담입니다. 반면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하루 안에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받고 확진 시 자택 격리하면 됩니다. 중국발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 비자 발급도 중단됐고 5일부터는 입국 전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추세에 따라 홍콩이나 마카오발 입국자에도 추가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국내에 입국했지만 최근 10일 안에 중국에 체류한 사람 등은 추가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이 방역 완화로 광범위한 유행을 겪게 될 한두 달 동안 국내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한 채 중국에서 치명적인 신규 변이가 생기는지 지켜보자는 판단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발생 상황도 안심하긴 이른 것 같은데요. 위중증 환자가 이틀째 600명대 나왔다고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는 22,735명으로 전주 대비 2,800여 명 줄었지만 위중증 환자는 637명으로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42.2%까지 올랐습니다. 숨진 사람은 53명입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겨울철 재유행이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며 중환자 숫자도 서서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환자 숫자가 많은 건 6차 유행 때보다 고령 확진자 비율이 더 높아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인데 현재 의료 체계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죠.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이 2주에서 3주 안에 정점을 찍고 1월 중하순쯤 되면 확산세가 가라앉을 거라면서 선제 조치 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게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중국 상황은 지난주를 기점으로 안정되고 있고 국내 위중증 환자 수가 600명을 넘어도 병상 가동률이 안정적이라면서 2주 안정세를 따지기 때문에 다음 주만 안정적이라면 로드맵대로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선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고 있지만 전국 각지의 새해맞이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중국발 입국자 규제 조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사실상 폐지된 뒤에 처음 맞는 새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감염 상황이 악화될 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정도였다고요? 네, 중국은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새해 사흘 연휴라 들뜬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제 각지에서 열린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에도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중국 관영 CCTV도 이런 새해맞이 행사를 현장 중계하는 등 당국 차원에서도 대내외에 활기찬 새해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 감염이 정점을 완전히 지나지 않았고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넘쳐나는 와중에 이런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맞느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외 행사인데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곤 있었다지만 워낙 밀집도가 높아서 감염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겁니다. 실제 베이징에 이어 경제 수도 상하이도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1,000만 명이 감염됐다는 추산이 나오는 등 의료 대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도시 감염 상황이 정점을 찍고 곧 농촌 지역으로 퍼져나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농촌의 경우 의료 기반이 취약하고 고령층도 많아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더 걱정인 게 음력설인데 중국 내에서는 불꽃놀이 재개 여부를 두고 갑론음박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새해맞이 행사에서 사람들은 풍선을 하늘로 띄우거나 폭죽을 쏘아 올리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과 군중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중국에서 새해 폭죽을 터뜨리는 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중국에선 음력 설에 폭죽을 터뜨려 애군을 쫓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안전사고 위험과 매연 방지 등 환경 보호 명목으로 제한을 걸기 시작했고요. 작년 1월부터는 베이징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한간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제로 코로나 폐지와 함께 폭죽 금지 조치도 풀어달라는 여론에 다시 불이 붙은 겁니다. 코로나19 대확산이 끝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로 폭죽 금지를 꼽을 만큼 미신적 요소도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로 코로나 방역 통제에 억눌렸던 것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오늘부터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데 현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네, 먼저 중국 정부는 방역 통제는 과학적이어야 하고 국제 교류 협력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게 길게는 한 달 가까운 시설 격리를 강제하는 등 가장 강력한 입국 장벽을 세웠던 게 바로 중국이었죠. 오히려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 점을 거론하면서 각국의 방역 조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쌓아올린 방역 장벽을 허물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14개 나라에서 입국 문턱을 올리는 등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번 음력설 모처럼 마음 편하게 고향을 다녀오려고 서둘러 비행기표를 예매했던 중국 교민들도 또 다른 복병을 만난 셈입니다.
베이징 같은 대도시는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지방의 경우 입국 전 PCR 검사 기관을 찾아서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합니다. 또 행여나 입국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서 발이 묶일까 봐 벌써부터 바깥 활동을 자제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항공편 부족과 중국 여행사들의 좌석 선점 행위로 항공요금이 두어 배 뛰어서 이중 삼중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30일 저녁 미확인 비행 물체 논란이 있었던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발사 장면을 국방부가 공개했습니다. 발사 장면을 보면 우주 궤도에 진입하는 발사체가 정상적인 단 분리를 하는 모습 등이 담겼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두희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국방부가 지난주 논란을 벌였었죠.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 이 장면을 자세히 공개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 인근 해상에서 실시된 고체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의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이 발사체가 굉음과 함께 흰 연기를 뿜으면서 하늘로 치솟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주 궤도에 진입하는 장면까지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지난해 3월에 이어 실시된 지난달 2차 시험 발사는 모두 4단으로 구성되는 발사체에서 1단을 제외한 2, 3, 4단 형상으로 시험했고 해당 엔진의 실제 점화와 연소까지 시험했습니다. 바다 위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발사장에서 발사된 이 우주 발사체는 정상적인 발사에 이어 상승하는 과정에서 단분리가 차례로 이루어졌고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는 모의 위성 탑재체가 정상적으로 분리되는 모습까지 공개됐습니다. 시험을 주관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향후 스케줄에 따라 연소 시험을 더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면 고체 연료 발사체가 액체 연료 발사체와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네, 고체 연료 추진 발사체는 액체 연료 추진 발사체보다 장기간 저장이 가능해 이동과 취급이 쉽고 구조가 간단하다 보니 저비용으로 단기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사 전에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해야 하는 액체 연료와 비교해서 신속 발사가 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시험 발사 성공은 우리 군의 독자적 우주전력 건설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이자 제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고체 추진 기술로 소형 위성이나 초소형 위성을 다수 발사해 위성을 군집 형태로 운용할 경우 한반도의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핵심 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되는데요. 국방부도 확보된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돼 다양한 우주 발사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30일 저녁에 많은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YTN에도 많은 제보가 쏟아졌고요. 이에 관해서 국방부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국방부 관계자는 야간에 시험 발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목격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해상 안전구역 확보, 어민의 조업 지장 최소화, 기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두워진 시간에 비행 시험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앞서 낮 시간대에 시험을 시도한 적도 있지만 조업 중인 어선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하루 종일 대기하면서 결국 시험을 하지 못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선들의 조업이 끝난 후에 시험을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한 거라는 부연 설명이 있었고요. 아울러 파도의 상황은 물론 제트기류 고공풍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공교롭게도 지난달 30일 오후 6시쯤이 모든 조건에 부합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남자쓴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누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전용했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해 마지막 날 그리고 새해 첫날에도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죠. 그래서 올해도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 그리고 앞으로의 남북 관계의 전망에 대해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정은 위원장 새해 첫 일정 공개가 됐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평양에 금수산 태양궁전이 있잖아요. 네네.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주검이 안치된 곳입니다. 네, 그렇죠. 작년 12월에 네. 김정일 11주기 때는 찾지 않았는데 네네. 올해 초에 찾았어요. 어떤 네네. 배경,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작년 11월에는 아마 그 경호상의 문제나 또는 다른 그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지 이게 심각한 어떤 그 이 문제 때문에 찾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아마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새해가 되면 찾은 건데 저 금수산 태양궁전이라는 곳이 그 이 김정은의 선대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아버지 그 유해가 모두 안치가 된 곳이고요. 그렇습니다. 73년에 처음 지어졌을 때는 여기가 주석궁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다가 94년에 이제 김일성이 사망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신이 안치된 묘역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기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북한이 얘기하는 백두혈통, 그다음에 혁명 그 가계의 그 상징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저기를 자기 수하들을 데리고 참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김정은과 나머지 권력 엘리트들은 넘을 수 없는 벽이 분명한 신분적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북한 주민들한테 주는 것도 그렇고 잠재적 경쟁자한테도 굉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상징적인 곳에 갔는데 저희 사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태양궁에 가서 사진 찍은 걸 보면 맨 앞줄에 김정은 위원장 중심으로 4명이 있어요. 네네. 김덕훈 내각 총리 그리고 조용환 조직비서, 최룡해 상임위원장 그리고 리병철 부위원장까지 4명이 있는데 네네. 작년 10월에는 맨 첫 줄에 박정천 부위원장 그렇죠. 있었잖아요. 물갈이가 크게 됐나 봐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일단 박정천이 지금 그거는 당 중앙 전원회의 결과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제 해임되고 새로 이제 후임들이 바로 국회 수기도 임명이 됐는데 박정천이 완전히 이제 실각한 건지 아닌지는 지금 이번에는 당직을 이제 주로 그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뭐 인민무력부나 이런 쪽은 이제 당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내년도에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그 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직에 박정천이 등장을 하느냐 아니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 흔히 얘기하는 것이 지금 뭐 그냥 세대 교체 차원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신빙성이 좀 떨어져요. 더 기다려봐야 한다. 다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복귀해도 기존에 했던 것 같은 위세는 못 누릴 겁니다. 왜냐하면 저게 전형적인 그 김정은의 2인자 다루기 기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과거에 지금 바로 옆에서 따온 최룡해가 똑같은 그 운명을 주기적으로 이제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그 박정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길게 한 거예요. 김정은 시대의 특정이 군이나 그다음에 내부 통제기관들, 사회안전성 같은 쪽에 있는 수장들을 그렇게 오래 자리에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군이나 조직적 무력에 대해서 자기 인맥을 가진다든가 자기 나름의 정책 그 성향을 가지는 것 자체를 용인하지 않는 거죠. 그게 김정은의 전형적인 2인자 다루기 기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박정천 자체가 지금 출생 연도가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이번에 지금 새로 이제 그 자리에 올라온 그다음 특히 그 극적으로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 리영길 그 이제 국방상 같은 경우 1955년생이에요. 그다음에 총참모장이 된 박수일 같은 경우에 1956년생이에요. 고령인데요? 근데 아니요, 이거 굉장히 젊어진 겁니다. 55년생이요?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거의 70대인 거 아닙니까? 7차 당대 그 전에는 70을 넘었었어요. 군수내부가. 많이 젊어진 거거든요. 근데 박정천 같은 경우에는 연령 파악은 안 되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리영길이 이번에 부활했다고 얘기한 리영길이 과거에 인민군 총참모장을 할 때 포병 사령관을 했던 게 박정천이에요. 그 경력으로 보게 되면 이게 리영길보다 젊을 그러니까 더 나이 먹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세대 교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무슨 설득력이 말씀인지 떨어지고요. 예. 제일 큰 게 이제 북한판 회전문 인사죠. 누구도 2인자 자리를 확실하게 못 잡게 하겠다는 것도 있고 잘 또 들었습니다. 하나가 예. 리영길이 그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 유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북한이 밖에 공언한 거는 달리 그동안 군사 부분의 실적이라든가 무기 개발 같은 것이 좀 김정은의 성에 차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전망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박정천이 굉장히 북한 권력 엘리트의 임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제 2개월 만에 사실은 교체가 된 거거든요. 화성 17형 발사도 예, 그런 면에서 성공했고. 예. 문책성 인사라는 제가 볼 때는 전망도 충분히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인사 배경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말에 열렸던 노동당 전원회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죠. 예, 발언들의 수위가 높아요. 일단 남한을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한 부분 네네.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핵탄을 대량으로 생산하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고 한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예, 북한은 원래 우리를 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네. 않다면 그 뭐 패당이라든가 역도라든가 이런 표현이 상대국 정부에서 나오진 않을 거고요. 그렇죠. 더더욱이 그 여동생인 그 김여정은 서울이 표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네. 적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다만 이게 직접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의미에서는 그만큼 대남 적대감 자체를 상징적으로 높인다는 의미가 있고요. 네. 이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 이건 핵무력 향상을 하겠다라는 건데 조금 신빙성은 떨어집니다. 차라리 김정은이 더 많은 이제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뭐 내년 이제 올해부터 더 원심 분리기 풀로 돌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핵탄두를 이제 양산을 해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가장 이제 바람직한 건 가장 최신 버전으로 만들어진 설계의 탄두를 계속 양산을 해나가야 될 거예요. 네. 근데 최신 버전의 핵탄두를 만들려면 핵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그 북한이 2017년에 핵실험을 했을 때만 해도요. 그 핵실험을 그 핵탄두를 실어나갈 수 있는 무기체계는 주로 무수단이나 스커드 계열들이었어요. 네. 이게 KN 23, 24, 25로 현대화된 걸 보여준 게 주로 2020년, 21년이에요. 그 이후로는 핵실험 안 했거든요. 그럼 신형탄두는 없는데 핵탄두 수를 늘려나가겠다.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김정은 자체도 일종의 약간의 우리에 대한 기싸움 측면에서 허장성세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김정은이 인식하고 있는 북한의 핵 능력과 밑으로부터 보고되는 것.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허위 보고죠. 네. 그게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의 도발 시나리오를 두고도 여러 가지 전망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7차 핵실험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그렇죠. 또 국지 도발을 이어갈 거란 전망들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핵실험은 뭐 지금 이 김정은 생일 뭐 이전 뭐 그다음에 김정일 생일 이전 여러 가지 한미연합훈련 얘기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만은 어떤 걸 해도 사실은 작년에 뭐 미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런 만큼 전략적 가치가 크지 않다는 게 북한의 딜레마예요. 그렇다면 아마 기술적으로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면 네. 더 준비를 마친 다음에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전이 시작되잖아요. 예, 예. 트럼프가 돌아오느냐. 그다음 미국 대통령이 될 만한 인물이 얼마나 북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호의적이냐의 여부를 놓고 그때 핵실험 여부를 좌우할 거고요. 분명한 네. 거는 제레대발 분명히 썩고할 겁니다. 그것도 이제 그 무인기와 같이 우리가 이제는 저거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서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네. 2015년에 목함 지뢰와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도발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가령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수색 정찰을 하는 우리 이 병력들에 대해서 아주 조준 사격을 가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했던 것들이 어떤 겁니까? 예. 우리 어선에 대한 납포 시도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는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핵 무력 위협 이렇게 예고한 다음에 새해 첫날 또 공개 행보로 어린이들을 찾았어요. 예. 예. 가끔 어린이 찾기는 합니다. 독재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애들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자유롭고 그리고 인간적인 가슴이 있다라는 거겠죠. 이게 첫 번째도 있고 김정은이 항상 내세운 이후에 집권한 이후에 내세운 게 후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화려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요. 예. 그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저렇게 행보를 하면서 둘째 딸로 추정되는 김주애도 계속해서 같이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둘째 딸 김주애는 어떤 역할을 할까 여기에 대한 이게 관심도 후계자기 높은 때문에 얘기를 했다기보다는요. 예. 일종의 북한 주민들한테 공동운명체로서의 의식이에요. 내 가족을 발사장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데예요. 거기 데려갈 만큼 여기 이제 안전하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나 하나 똑같이 위협에 노출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것이 되는 거고요. 저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 요제프 괴벨스가 그 이 히틀러 그 은신처에서 최종적으로 자살할 때 가족들을 데리고 했어요. 거의 비슷한 심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혀 바람직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게 김정은식 메시지는 결국 수령의 일가들도 주민들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 그리고 이건 내 가족을 데려갈 만큼 이거는 지금 앞으로 핵 개발이라는 것 그리고 핵 능력 강화라는 건 정권의 제일 목표로 지금 추진하는 절체절명의 사명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의미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 일가가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제 이설주 여사와 사이에서 자녀가 셋 정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그렇게 있잖아요. 얘기가 되고 있죠. 큰 애가 아들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막내가 또 딸, 이제 둘째가 이제 김주애로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첫째는 뭐 유학 갔다는 얘기도 있고 하던데 혹시 들으신 거 있어요? 글쎄 좀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지만은 항상 지금 북한에서 최고 권력자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초반은 굉장히 혼란되게 와요. 사실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름이 옛날에 김정운이라고 알려졌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왜 아들을 안 보여주느냐 아직은 여러 가지. 근데 김주애를 데리고 나온 데는 제가 볼 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 김주애의 나이대가 보여주는 바로 김정은에게는 애들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자애로운 지도자의 의미. 두 번째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자녀 셋 중에서 김정은하고 가장 많이 닮았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혁명가계의 일관성 그리고 우월성, 선택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조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설주 여사 더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뭐 흔히 둘 다 닮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에선 그 얘기하면 안 좋아할 거예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전차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는데 윤석열 대통령 일단 신년사에서는 별도의 대북 관련 입장은 내놓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제가 볼 땐 저게 정답이라고 봐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 지금 김정은이 그다음에 김여정이라든가 북한 권력 엘리트들이 12월 말로 타는 걸 보면 일종의 지기 싫어하는 자존심 싸움의 성격도 상당히 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낫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이 전통적으로 우리한테 하고 있다는 건 우리를 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북한이 이제 언제 핵 능력을 인정받을지도 모른다. 주변국 때문에. 이렇게 될 바에는 우리도 정부의 성과나 실적이라는 게 있는데 좀 대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달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심리를 자꾸 자극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북한이 핵 능력이라든가 우리에 대한 위협 능력을 강화시키면 우리 대비태세는 분명히 강화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북한이 언제 대화하자 그리고 언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는가를 그렇게 거기에서 지금 일희일비하고 그걸 조급하게 기다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 가장 큰 타격일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올해도 도발을 이어갈 것이다. 특히 국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러시아가 새해 첫날부터 자폭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를 공습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3명이 숨졌고 러시아의 자폭 드론 45대가 격추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날에 이어 2023년 새해 첫날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를 동원한 공습이 1일 새벽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는 4시간 넘게 공습 사이렌이 울렸고 남부 헤르손, 서부 크멜리츠크 등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부상했으며 러시아 자폭 드론 45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 가지 소원은 승리라며
항전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Новий рік, новий день, нові підсумки. 45 шахедів збито у першу ніч року. Дякую нашим повітряним силам, льотчикам, зенітникам. 33 шахеди на їхньому рахунку. Дякую протиповітряній обороні. 러시아군은 지난해 마지막 날에도 미사일 30여 발을 쏘며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이날 최소 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드론 생산 시설을 타격한 것이라며 러시아의 테러 공격을 가하려는 우크라이나 정권의 계획은 좌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경 도시인 벨고로드에는 포탄이 떨어져 가옥들이 파손됐습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으로 9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해에도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새해 첫 출근일인 오늘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려고 했지만 승차를 저지당했습니다. 전장현은 오늘 아침 8시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측은 수차례 방송을 통해 전장현의 시위 중단과 퇴거를 요구하며 불응하면 열차 탑승을 막겠다고 경고했고 기자회견을 마친 전장현 관계자들이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자 직원들을 동원해 승차를 막았습니다. 앞서 전장현은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라고 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며 전장현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에 대해 참담한 신경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노 관장은 지난해 말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심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며 재산 분할을 단지 부양의 개념으로만 본 것은 사회적 존재로의 여성의 의미를 전면 부정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태원 회장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라며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의 SK 주식 절반을 재산 분할로 지급해달라는 노 관장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분할 액수를 현금 665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 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즘 연이은 눈 예보에 도로에 제설제가 많이 뿌려진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차량 수명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끼쳐서 남용을 조심해야 하지만 정작 얼마나 뿌려야 하는지 적정한지 기준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찻길이 염전처럼 새하얗습니다. 건널목 앞 점자블록 틈에도 제설제가 꽉 차서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눈 예보가 내려지면서 서울 전역에 뿌려진 제설제만 모두 2,200여 톤. 출근길이 빙판으로 변하지 않도록 서울시도 지침대로 대응에 나선 겁니다. 그렇습니다. 간선도로도 뿌리고요. 이면도로 그다음에 골목길 그런 게 다 뿌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뿌린 제설제 과연 괜찮을까? 차 하부가 좀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서 부식이 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 많이 온 다음 주행 뒤에는 하부 세차 꼭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 부분도 있고 불편한. 염화칼슘은 철의 부식 속도를 높여 차량 하부를 망가뜨리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뿐만 아니라 제설제를 많이 살포할수록 도로 포장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무를 비롯한 생태계에는 더 위협적입니다. 염화칼슘 제설제 때문에 서울시 가로수 6%가 시들어간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따르는 도로 제설 요령은 제설제를 최소 얼마큼 뿌려야 효과가 있다고만 권고할 뿐 상한선을 따로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효율적으로 눈을 녹이면서 환경도 지킬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나무들이 그 수분을 땅으로부터 끌어올리지를 못해요. 아니면은 염의 성분이 좀 적은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것을 사용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제설제를 조금씩 수시로 뿌리려면 너무 품이 많이 들고 친환경 제설제는 비싸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오후 3시를 향해 가는 지금도 옷깃을 파고드는 찬바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돌아온 강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 체감온도는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면서 무척이나 춥겠는데요. 새해 첫 주 보온에 신경 쓰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파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9도, 세종 영하 10도, 전주 영하 6도, 대구 영하 5도 예상됩니다. 낮에도 대부분 지방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0도, 세종 3도, 전주 3도, 대구 5도 예상됩니다. 이번 한파는 모레 낮부터 누그러지겠고 절기 소환인 금요일에는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의 건조함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동해안과 남부지방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됐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씨 관리 더욱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었는데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검찰 출석 가능성을 열어둔 이재명 대표는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